그녀의 도발은 나를 흥분시킨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20대처럼 뜨겁고 나의 늙은 욕정을 완벽하게 채워준다. 누구나 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지금은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이전의 그 웅장한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박하다. 거실 창밖으로는 정원이 아닌 낡은 아파트의 주차장이 보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의 고요함이 좋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 나는 복수를 완성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파멸시켰다. 나는 상속이라는 더러운 거래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냈다. 그들이 욕망했던 돈의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국 나는 그들 모두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왔다. 바로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오던 날의 서재가 떠올랐다. 금고 속에서 남편의 늙은 욕정과 며느리의 잔인한 욕망이 뒤섞인 합의서를 봤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혐오감.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변명했고 며느리 서연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어머니도 이제 홀가분해지셨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아들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나의 남편,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 그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민낯은 완벽한 거울이었다. 내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삶이 얼마나 허황되고 불안정했는지를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 나는 30년 동안 사랑받는 아내의 역할에 취해 그들의 이중성이라는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욕망이란 무엇일까? 남편은 늙어가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며느리의 젊은 육체를 탐했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전능한 가장의 역할을 연기했다. 며느리는 그 육체를 팔아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안정과 부를 욕망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실을 묵인하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닌 탐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내가 남편을 자상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규정했던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가 보여준 불편한 진실을 끊임없이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이중적이었던 셈이다. 진실을 아는 두려움보다 완벽한 아내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편안함을 선택했던 것이다. 나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기록 대신 내가 새로 시작한 삶의 계획들이 적혀 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무수한 생각의 파편과 질문들만 남았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한 것은 정당했는가? 그들의 파멸이 과연 나를 구원했는가? 글쎄,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도 강준호의 어머니도 아닌 오정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이름과 굴레에서 벗어났다. 인간의 이중성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다. 나는 그 그림자를 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텅 빈 가슴이지만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내 삶은 햇살 아래 놓인 고급 도자기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믿었다. 매일 아침 남편 태준이 볶은 원두커피 향으로 나를 깨울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야. 이 남자에게 30년 넘게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으니. 남편은 밖에서는 수백 명을 거느리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집에서는 내게 한없이 다정했다. 그는 언제나 깔끔했고 나를 대할 때는 늘 배려심이 넘쳤다. 나는 그의 삶에 어떤 어둠도 복잡한 계산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게 정직과 성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내 며느리 윤서연. 그녀는 이 집에 복을 가져다준 천사 같았다. 아들 준호와 결혼한 후 서연은 나를 극진히 모셨다. 친정어머니가 서연이가 너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으니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다 열었다. 내 가장 좋은 옷과 보석을 아낌없이 주었고 그녀가 내 남편에게 하는 헌신적인 태도에 감격했다. 어머니, 아버님 요즘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밤늦게까지 달인 약이에요.
꼭 드세요. 서연은 자기 신랑 준호보다 남편을 더 챙겼다. 서연은 끈기 있게 내 남편의 서재 문 앞에서 기다려 약을 건넸다. 나는 그것이 시아버지를 향한 극도의 존경심과 효심이라고만 여겼다. 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해서 작은 균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어떤 끈적거리는 이상함이 있었다. 남편이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 며느리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때때로 나는 그 눈빛에서 억누르기 힘든 욕정의 파문을 보았다. 서연 역시 내 남편 앞에서 유독 치마를 짧게 입거나 허리를 숙여 차를 건넬 때 가슴골을 슬쩍 드러내는 듯한 행동을 하곤 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성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설마 내 남편과 내 며느리인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회사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거렸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남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 코를 찌른 것은 강렬한 여자 향수 냄새였다. 그 향은 너무나 달콤하고 짙어서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온 남편의 냄새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무심코 그 향을 쫓았다. 아, 이 향은 서연이가 지난달 새로 샀다고 내게 보여줬던 바로 그 향수였는데.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남편의 늦은 귀가, 서연의 과도한 친절, 그들의 눈빛 교환, 그리고 이 역겨운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더러운 실타래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내 등 뒤에서 나누었을 짐승 같은 미래를 상상하며 몸을 떨었다.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30년간의 평화가 깨질까 두려웠다. 대신 나는 그 밤에 남편의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 생각했다. 그들이 내 등 뒤에서 나누었을 그 은밀한 접촉들을. 나는 그날 밤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옆에 누워있는 것 같은 섬뜩함에 사로잡혔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나의 믿음은 이미 그 밤의 어둠 속에서 혐오스러운 균열을 내고 있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고 서연은 주말을 맞아 시댁에 와서 김장 재료를 정리했다. 어머니, 아버님은 김치에 굴 넣는 거 싫어하시죠? 제가 따로 빼서 담글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더러운 욕망의 민낯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김치통조차 역겨웠다. 남편의 더러운 비밀을 공유한 이 여자가 내 집안의 가장 신성한 일까지도 주도하고 있다니. 나는 애써 무시했다. 아니야. 증거가 없어. 이 모든 건 내 질투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한 희생을 믿었고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으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면 나는 30해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나는 다시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다. 그래, 서연아. 내가 고생이 많다. 우리 남편은 내 덕분에 복을 받았지.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완벽한 연기였다. 나 역시 이 가족이라는 무대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아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서연의 과도한 친절, 아들 준호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주문으로 덮어버리면서 내가 외면한 진실은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 완벽한 가족의 허상은 곧 다가올 파국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섬뜩했다. 남편의 일상은 이제 내게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지난밤 내 코를 찔렀던 그 여자 향수 냄새가 환영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그 냄새를 맡은 후로 남편과의 모든 접촉이 혐오스러워졌다. 그가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때조차 나는 그의 입술이 며느리와 나눴을 그 더러운 미러를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몸에서 떼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거실에 나갈 때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언제나 나를 피해 2층 베란다, 구석이나 정원의 구석으로 숨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알던 남편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어떤 달콤하고 비밀스러운 애정이 묻어 있었다. 마치 나만 모르는 둘만의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농담하지 마, 여보. 무슨 비밀 연애라도 해? 내가 겨우 웃으며 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단숨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정숙, 당신 요즘 왜 이래? 망상을 해. 망상이라니. 30년 아내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너무나 잔인했다. 그 차가운 말은 내 의심을 잠재우는 대신 이 집안에 뭔가 거대한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섬뜩한 확신을 주었다. 한편 며느리 서연의 행동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준호가 출장 간 날은 어김없이 시댁에 와서 잠을 잤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남편에게만 쏠려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늦도록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연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따뜻한 우유를 쟁반에 들고 서재로 향했다. 어머니, 남편 아버님께 우유 좀 갖다 드릴게요. 그녀는 내 앞에서 너무나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접근을 간파했다. 그녀는 서재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거실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냈다. 쿵. 소리가 나자마자 서재문이 황급히 열리고 서연이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흐트러져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내게 다가왔다. 그래. 손이 미끄러져서. 나는 서연의 목덜미와 옷매무새를 풀어봤다. 남편의 채취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내 눈은 잠시 서연의 상기된 입술에 머물렀다. 그것은 단순히 우유를 전달하고 온 며느리의 입술이 아니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역겨워서 나는 서연의 헌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들 준호에게 이 모든 의혹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 아들은 최소한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다음 날 나는 준호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 그를 붙잡았다. 준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내 아내와 내 아버지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불안해. 준호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관심처럼 느껴졌다. 엄마,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서연이를 딸처럼 아끼시는 거고 서연이도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를 챙기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저희 부부 사이 문제는 엄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아들은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불안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 집안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나였고 남편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마저도 나를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내 이성은 이미 붕괴되었다. 남은 것은 내 두 손으로 이 더러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맹목적인 집념뿐이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겠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집 안에는 서연만이 2층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남편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서재 문. 30년간 단 한 번도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이 요즘은 늘 굳게 닫혀 있던 그 문. 나는 문고리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봤다. 덜컥.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문을 잠그는 걸 잊었나 보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숨을 참고 주변을 살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단순한 의심에서 금지된 공간을 침입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낡은 나무 문은 끼익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재 안의 공기가 내 얼굴을 덮쳤다. 그 안에는 남편이 늘 쓰던 가죽 소파의 냄새와 함께 며느리의 달콤하고 젊은 향수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내 발은 이미 이 더럽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한 발짝 내딛고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지는 균열의 시작이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이 아끼던 묵직한 가죽.
소파의 냄새와 내가 혐오하는 그 달콤한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한데 뒤섞인 공기가 나를 덮쳤다. 나는 문을 닫고 등 뒤에 기대어 심호흡했다. 나의 심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곳이 당신들이 나의 30년 결혼 생활을 짓밟고 더러운 욕정을 나눈 곳이구나. 나는 텅 빈 공간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내 발은 이 방에 들어섰고 내 영혼은 이미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이 평소 이 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떠올렸다. 그는 늘 전화를 받을 때 특정 책꽂이 앞에서 서성거렸고 왠지 모르게 오른손으로 그 벽을 짚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책꽂이로 향했다. 두꺼운 역사서들이 꽂혀 있는 가장 구석진 곳. 남편의 결벽증적인 성격에 어울리지 않게 세 권의 책이 미세하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빼냈다. 책이 빠진 벽면. 평범한 나무 패널이었다. 나는 손가락 마디로 벽을 두드렸다. 통통통. 세 번째 책 뒤쪽에서만 공허한 울림이 느껴졌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의 남편은 이 완벽한 집 속에 아내인 나를 완벽하게 속이는 비밀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나는 손톱을 세워 그 벽면을 따라 흘렀다. 마침내 엄지손톱 크기의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홈을 찾아냈다. 힘껏 눌렀다. 딸깍. 작은 기계음과 함께 나무 패널이 옆으로 스르륵 밀렸다. 그 뒤에는 짙은 회색의 강철문, 디지털 잠금 장치가 번쩍거리는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금고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30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의 모든 것이 이 차가운 강철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비밀. 나는 손끝이 닿을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아까 그 사진 뒤에 적혀있던 날짜 20만 500일을 눌렀다. B-E-. 부드러운 해제음. 나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남편은 나와의 결혼기념일도 아들의 생일도 아닌 며느리와의 정사가 시작된 날을 가장 은밀한 비밀번호로 쓴 것이다. 이 노골적이고 치욕적인 배신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금고문을 열자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 같은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났다. 세 가지 물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가죽 수첩, 노란색 서류 봉투,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몇 장. 나는 검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기록은 내 눈을 부식시키는 독 그 자체였다. 그의 일기는 사랑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더러운 욕정과 계산의 기록이었다. 2015년 10월 20일 며느리 S. 나의 침실에 왔을 때 S가 내게 고백했다. 준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놀랍게도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준호는 회사를, S는 나를 얻는 것. 완벽한 합의다. 이 아이의 육체는 내가 이 사업을 유지할 힘을 준다. 나는 며느리를 소유하는 쾌락을, 아들은 기업을 얻는 현실을 선택했다. 20지지년 7월 5일 서영과 정숙. S가 아내 정숙에게 너무 잘해주니 오히려 정숙은 안심한다. 이 단순함이 가끔 역겹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오늘 아침 S가 내게 직접 입혀준 그 속옷을 입고 나갔다. 그녀의 도발은 나를 흥분시킨다. 20AA년 3월 1일 서재에서 S와 밤을 보냈다. 준호는 출장 중이고 정숙은 2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20대처럼 뜨겁고 나의 늙은 욕정을 완벽하게 채워준다. 내가 이렇게 정력적이라는 사실을 30년간 함께 산 정숙은 알 리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상속의 전제 조건 위에 세워진 합법적인 쾌락이다. 나는 수첩을 내동댕이 쳤다. 내가 잠든 후 2층 아래 서재에서 내가 정성껏 마련한 이 집의 공간들이 남편과 며느리의 더러운 정사를 나누는 밀실로 이용되었다니. 내가 얼마나 우스운 바보였는지 내 영혼이 비웃는 것 같았다. 그들의 육체적인 탐닉과 그 모든 거래를 나는 수년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내 눈은 피눈물을 흘리고 싶었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노란색 서류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남편과 며느리 윤서연의 서명이 들어간 사적인 합의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첩보다 더 차갑고 법률적으로 잔인했다. 그 합의서는 남편이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며느리 서연은 내연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거액의 별도 자금과 생활 지원을 보장받으며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사업 승계를 보장받는 대가로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내와 아버지의 관계를 영구히 묵인한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문서를 꽉 쥐었다. 종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것만 같았다. 남편은 사랑을 판 것이 아니라 나와 아들을 속이는 과정을 가장 비열하게 설계했던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욕망과 금전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나는 무너진 내 인생의 껍데기를 끌어안고 서재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곧 내 안의 분노가 모든 절망을 집어삼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과 서류를 챙겼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젠 내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였다. 남편이 상속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나는 파멸의 조건을 만들 것이다. 금고를 닫고 패널을 원위치 시켰다. 내가 서재를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 오정숙이 아니었다. 잔인하고 냉철한 추적자이자 심판자였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서재를 빠져나온 후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색이 바래고 모든 소리가 왜곡되었다. 30년 동안 내가 살았던 곳이 치정극과 거래로 얼룩진 무대였다는 사실은 나를 투명한 유령처럼 만들어버렸다. 나는 서재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 즉 남편의 수첩과 합의서를 내 개인 금고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다. 이제 이 문서들은 내가 그들을 파멸시킬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를 맞이했다. 여보, 오늘 골프 모임 잘 끝났어요. 많이 늦었네. 남편은 지친 기색으로 내 어깨를 툭 쳤다. 응, 좀 피곤하다.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늦었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당신이 오늘 만났던 계약은 어쩌면 며느리의 육체였을 텐데. 당신은 나의 침실에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의 입술이 남편의 피부에 닿는 순간 역겨움이 치솟았지만 나는 완벽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은 나의 이런 평온한 태도에 안심한 듯 보였다. 나의 연기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순진한 아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방어막이자 공격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며느리 서연은 어김없이 시댁을 방문했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 일로 주말에도 바쁘다며 자리를 비웠다. 남편의 수첩 기록대로 아들은 자리를 비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서연은 아침부터 남편을 위한 비타민 음료를 손수 갈아 바쳤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전에는 보기 좋다고 여겼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조롱과 뻔뻔함으로 가득 찬 시나리오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요즘 밤에 너무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숙면 취하셔야죠. 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친밀했다. 마치 어머니가 보고 있지만 우린 괜찮아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서연의 손을 떼어냈다. 서연아, 어머니 계시는데 괜찮다. 그것은 낯선 풍경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스킨십도 서스럼 없었는데 혹시 내가 이들의 미래 시간을 방해했을까? 그때 서연이 부엌으로 향하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께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조용히 드릴게요. 그녀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내 쪽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나에게 도발하고 있다.
내가 서재의 비밀을 알 리 없다고 확신하며 남편과의 은밀한 관계를 나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연아. 요즘 남편이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 너처럼 예쁜 며느리가 챙겨줘야지. 나는 그날 저녁 서연이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상상이나 의욕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증거를 수집하는 추적자로서 그들의 뻔뻔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밤 10시. 서연은 나를 위해 직접 만든 숙면차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 차 드시고 푹 주무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나는 서연이 내민 차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뻔뻔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여자는 내가 이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쩌면 이 차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무언가가 들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래, 고맙다. 서연아. 내 덕분에 잘 자겠네. 나는 차를 마시는 척 입가에 살짝 대고는 그녀가 돌아가자마자 차를 화분에 조금씩 부었다. 잠시 후 2층에 내 침실불을 끄고 나는 옷장 뒤에 숨어 거실 쪽을 살폈다. 밤 11시. 정막이 감도는 집안.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바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연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 입던 단정한 옷이 아니었다. 얇고 속이 비치는 슬립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그 노골적인 차림은 이 집안의 누구라도 그녀가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서연은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봤다. 서연은 남편의 무릎에 앉았다. 남편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남편의 귀에 무어라 속삭였고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서연은 가운의 얇은 끈을 풀었다. 가운이 어깨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의 전고 탄탄한 몸매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남편은 한참 동안 며느리의 몸을 탐하듯 바라봤고 이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나는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었다. 내가 자고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들은 내가 30년간 지켜온 이 집의 거실에서 가장 뻔뻔하고 더러운 미래를 벌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뜨겁게 키스하는 장면을 나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쓰레기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중얼거렸다. 그때 서연이 남편의 귀에 다시 속삭였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연의 귓가에 입을 대고 무어라 말했다. 서연은 쾌감을 느낀 듯 몸을 뒤틀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얇은 가운만 걸친 채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금지된 공간. 그들의 가장 은밀한 밀실로. 나는 옷장 뒤에서 나와 그들이 서재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과 며느리는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공공연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내가 순진한 아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한 이들의 뻔뻔함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한 극도의 혐오감 속에서 내 복수가 단순히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들 앞에서 짓밟아야 했다. 서재문이 닫힌 후 거실에 남은 것은 며느리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나의 식어버린 영혼뿐이었다. 2층 침실로 돌아온 나는
내 심장의 고동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냉철해져 있었다. 나는 내 개인 금고를 열어 남편의 낡은 수첩과 합의서를 꺼냈다. 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의 10년의 비밀을, 그 더러운 거래의 청사진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어야 했다. 남편의 수첩 기록은 끔찍한 연대기였다. 며느리 서연과 남편의 관계가 시작된 20XX 년 5월 1일. 준호와의 결혼 5년 전이었다. 그때 서연은 20살 초반의 남편의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이었다. 남편은 그 어린 여자의 간절함과 욕망을 이용해 자신의 늙은 육체와 기업의 힘을 과시했던 것이다. 서연이 몸은 여전히 순종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녀에게는 회사의 안정적인 미래가, 내게는 영원히 젊은 육체의 쾌락이 필요하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 쉬는 것도 잊었다. 남편이 지난 10년간 내게 보여주었던 자상함은 이 더러운 쾌락을 감추기 위한 가장 역겨운 위선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성적인 착취와 대가로 맺어진 견고한 비즈니스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아들 준호의 존재였다. 남편의 기록에 따르면 준호는 결혼 3년 전, 그러니까 서연이 아직 정식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이 관계를 눈치챘다고 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동요가 없다는 기록이 이어졌다. 놀랍게도 동요가 없다니. 내 아들이? 나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준호가 결혼을 망설이던 때 남편이 유독 집요하게 준호를 설득했던 일. 준호가 서연에게 차갑게 대하면서도 이혼이나 갈등을 전혀 꺼내지 않았던 일.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준호는 회사를 애쓰는 나를 얻는 것. 아들은 상속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위해 어머니인 나의 존엄은 물론 자신의 아내까지도 아버지의 더러운 욕망의 제물로 묵인했던 것이다. 그의 냉랭함은 수치심이나 고통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차가운 계산이었던 것이다. 내 아들의 도덕적 타락이 남편의 성적 타락보다 나를 더 깊이 베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이 10년의 비밀을 모두 파헤친 후 남편에게 첫 번째 심리적 반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은 늦잠을 잤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젯밤 며느리와 서재에서 나눈 뜨거운 밀회의 여운일 것이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덜어주며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손목시계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 건 어디 갔어요? 그 결혼 때 내가 해준 시계 말이야. 그거 정말 아끼더니.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손목을 감싸지는 듯 하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시계줄이 좀 낡아서 술이 맡겼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손목에는 분명 다른 브랜드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서연이 지난달 남편에게 선물했다는 시계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시계였다. 아, 그래요? 술이 맡긴 게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내가 아는 보석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던데. 나는 말고리를 흐리며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쳤다. 남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소한 질문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서재와 그의 수첩을 들여다봤다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다고 믿었을 테니. 당신은 왜 늘 그렇게 의심이 많아?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일상적인 트집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 나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의 눈은 차갑고 깊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날 속이려 한다면 30년의 세월이 아니라 30년 된 물건부터 먼저 치웠어야지. 그걸 깜빡했네.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말은 단순한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30년간의 배신을 은유하는 날카로운 경고였다. 남편은 내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진실을 읽었는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커피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엎지를 뻔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식사를 채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미소 지었다. 10년의 비밀을 알고 나니 남편의 모든 행동은 파렴치한 거짓말로 보였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평화와 안정을 사소한 의심의 말 한마디로 흔들어 놓는 것부터. 남편이 집을 나선 후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나의 질문, 30년 된 물건부터 치웠어야지라는 말은 비수였고 그 비수는 정확하게 남편의 심장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금지된 영역을 침범했다는 불안감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가 고통받는 만큼 내 안의 고통도 증폭되었다. 나는 지금 파국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내 손에는 이 완벽한 가족의 허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핵폭탄급 증거가 있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첫 번째 선택,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파멸시키는 것.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고 남편과 며느리의 성적인 거래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다. 그들의 뻔뻔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들의 탐욕이 이룬 모든 것을 짓밟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내 안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폭로의 대가 역시 컸다. 나는 남편의 아내로서 30년간 쌓아온 나의 명예,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동정할까? 아니다. 그들은 치정극의 피해자를 보는 대신 재벌가의 추한 스캔들을 소비할 것이다. 결혼 30년 만에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을 몰랐던 바보 같은 아내라는 오명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터였다. 그리고 아들 준호. 비록 그가 남편의 더러운 거래에 동참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었다. 이 폭로는 준호가 막 물려받으려 하는 회사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고 그의 모든 경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복수를 위해 내 아들의 미래를 파괴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두 번째 선택, 모든 비밀을 가슴에 묻고 가정을 지키는 척하며 그들을 영원히 통제하는 것.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나는 합의서를 무기로 남편과 며느리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서연은 나의 눈치를 보며 영원히 이 집안의 죄인으로 살 것이고 남편은 그의 권력과 욕정을 잃을까 두려워 내 그림자 속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복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내가 그들의 더러운 거짓말을 영원히 용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침실과 남편의 서재에서 나눈 그 역겨운 육체적 관계의 냄새를 평생 맡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더 이상 관객으로서 볼 수 없어. 내 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외쳤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계속해서 완벽한 가족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탐욕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침묵은 곧 그들의 승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준호의 방 앞으로 향했다.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는 남편의 욕정과 며느리의 탐욕이 있었지만 그들의 거래를 완성시킨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준호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늦잠을 자는 듯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내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아이의 영혼은 이미 돈과 권력의 늪에 빠져버린 지 오래였다. 준호야. 나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준호는 눈을 떴지만 여전히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쉬는 날까지. 쉬는 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쉬고 있는 이 평화가 내 아내의 몸과 아버지의 더러운 욕정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니? 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드디어 그도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준호는 애써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가슴 속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분노를 담아 말했다. 내가 금고를 봤어. 내 아버지가 며느리와 나눈 10년의 비밀, 그리고 내가 회사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묵인했다는 합의서까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의 눈빛에서 나는 이제 완벽한 공포를 읽었다. 넌 회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그 더러운 종이에 팔아넘겼어. 이제 내가 선택해. 내 아버지를 지키고 내 회사를 지킬지 아니면 어머니인 나를 막아설지. 나는 준호의 방을 나섰다. 나는 이제 파국을 선택했고 그 파국의 첫 번째 희생양은 남편이 아닌 아들의 평온함이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명확한 궤도에 올랐다. 아들 준호의 방을 나서는 순간 나는 승리감이 아닌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다. 내 아들이 저토록 쉽게 공포에 굴복하는 존재였다니. 아들은 분명 공포에 질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이제 전쟁은 선포되었고 그들은 곧 세 사람이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막으려들 터였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합의서와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더러운 거래의 전모를 법적 시선으로 분석해야 했다. 노란 서류 봉투 안에는 단순히 서연과의 성적인 대가만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며느리, 아들의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해
설계한 차갑고 완벽한 유언장이었다. 첫째, 며느리 윤서현의 목합의서에는 장기간의 협력 및 정서적, 육체적 기여에 대한 대가로 서연에게 준호의 상속이 완료되는 즉시 거액의 일시불 현금과 서울 외곽에 수익성 좋은 오피스텔 2채를 증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문서의 효력이 발휘되려면 남편과 나의 이혼은 필수였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나의 자리를 돈으로 사준 셈이었다. 둘째, 아들 강준호의 목준호에게는 남편의 회사 지분 51%와 경영권 일체가 상속된다. 조건은 단순했다. 상속 확정 시까지 오정숙과의 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윤서연과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해 제기나 공개적인 폭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회장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셋째, 나의 몫이었다. 가장 비열한 조항이었다. 남편은 내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입 다물고 합의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다. 남편은 나를 자신들의 비밀을 숨기는 대가를 받고 그저 편안히 살다 죽으라는 유배령을 내린 것이었다. 적정 금액이라니. 내 인생의 가치가 고작 월급 봉투였던 거야. 나는 서류를 쥔 채 이를 갈았다. 남편은 내가 이 집과 돈 몇 푼에 만족하며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다. 30년간의 나의 순진함이 그들에게는 내가 가진 유일한 가치였을 테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격렬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 문 열어. 당장.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며느리 서연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리고 아들 준호의 다급한 외침까지. 세 사람은 지금 완벽하게 한 팀이 되어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적반하장식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남편이 먼저 나섰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는 남편의 눈을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금고 속 문서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당신이 그 서재에 숨겨둔 더러운 유언장부터 보지 그랬어. 남편과 며느리의 성적인 거래를 아들의 상속 조건으로 걸다니 당신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야. 서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저의 잘못이에요. 저와 아버님의 관계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닌 거액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눈물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내가 남편에게 몸을 팔아 내 자리를 빼앗고 내 아들에게 거짓된 결혼 생활을 강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니? 너희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래였잖아. 준호가 나섰다. 엄마, 제발.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밖에 발설되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요. 아버지와 서연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발 우리 상의해서 조용히 해결해요. 제가 엄마께 잘해드릴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아들의 말은 나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돈과 보상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죄책감조차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나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그들이 보란 듯이 합의서 봉투를 흔들었다. 이게 너희들의 거래의 전모지. 남편은 욕정을, 며느리는 돈을, 아들은 회사를 얻는 완벽한 계약이었어.
나는 셋을 차례로 응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는 지금 이 순간 파기되었어.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이 집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더러운 탐욕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해. 너희가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남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서연은 헛된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던졌다. 지금부터 나의 파멸의 조건이 시작된다. 너희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나의 파멸의 조건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자 거실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남편, 며느리, 서연, 아들 준호 그 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 공포, 그리고 자신들의 비밀이 완벽하게 폭로당했다는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남편이었다. 그는 내게 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수, 당신 지금 미쳤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고작 그 더러운 서류 몇 장으로 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당신의 정신병적인 망상 때문에 내 아들의 미래를 날려버릴 셈이야. 정신 차려. 나는 피식 웃었다. 나의 웃음은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남편. 당신은 내가 지난 30년간 당신의 욕망에 뒤처리나 해주는 바보인 줄 알았지. 당신의 회사는 당신의 더러운 욕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이야. 나는 망상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며느리 서연이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가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강렬하고 노골적인 저기가 느껴졌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제가 드렸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껍데기만 지켰잖아요. 그 서류는 그냥 계약일 뿐이에요. 저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나는 서연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내 몸을 관통하는 듯한 혐오감. 사랑? 나는 비웃었다. 내가 남편에게 몸을 바쳐 얻어낸 그 모든 물질적인 대가가 사랑이라고? 내가 남편의 늙은 욕정 앞에서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조차 잊고 몸을 썩었을 때 그게 사랑이었니? 내가 이 거실에서, 내가 잠든 2층 아래 서재에서 나의 남편과 나누었던 모든 쾌락이 이제 내 파멸의 증거가 될 거야. 내 말에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의 뻔뻔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을 즐겼다. 그 순간 준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공포로 인해 땀에 젖어 있었다. 엄마, 제발 멈춰요. 아버지와 서연이가 뭘 했든 회사는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용서를 빌게요. 제발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마세요. 이건 돈 문제잖아요. 제가 모든 재산을 엄마께 드릴게요. 서연이 목까지도 다 드릴게요. 아들의 절규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여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탐욕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내 주머니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 준호에게 던졌다. 읽어봐. 내 아버지가 준호는 회사를 S는 나를 얻는 것이라고 기록했어. 너는 이 더러운 거래를 묵인함으로써 이미 너희 아버지를 성적으로 공유하는 대가를 치른 거야. 돈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고. 남편은 내가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준호에게서 수첩을 나가채려 했지만 나는 그보다 빨랐다.
나는 세 사람의 중앙에 서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나의 파멸의 조건을 선언했다. 너희들이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면 나는 이 거래를 파기하기 위해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할 거야. 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남편의 모든 돈과 너의 명예를 잃고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리고 남편, 나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명예와 회사,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욕정의 대상까지 모두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준호,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회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아들과 남편의 역할 모두를 잃게 될 거야. 너희는 모두 존엄없는 인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조건이야. 남편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었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다. 준호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나를 노려봤다. 공포와 증오가 뒤섞인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악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나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얼음이 되어 그들 모두를 얼려버릴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들을 그 더럽고 끔찍한 진실의 거실에 남겨두고 침착하게 2층으로 올라갔다. 최후의 대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중성의 민낯이 드러날 차례였다. 나는 계단 위에서 거실을 내려다봤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거실에는 여전히 남편, 며느리 서연, 아들 준호, 그 세 사람이 내가 던져놓은 폭탄의 파편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방금 그들에게 선고를 내린 심판관의 눈으로 그들의 이중성의 민낯을 분석했다. 남편 강태준.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노쇠한 욕정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아내에게 완전히 발각되어 버린 벌거벗은 노인일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며느리의 젊은 육체를 통해 얻었던 나는 아직 건재하다는 가짜 증명을 잃는 것이었다. 내가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그는 남성으로서의 치부와 기업인으로서의 명예를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공포였지만 그 기저에는 억울함이 있었다. 나는 이 거래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데 왜 나만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의 오만하고 더러운 이중성. 그리고 며느리 윤서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애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밑에는 탐욕과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찬 차가운 얼굴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마도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이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라고 속삭였을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돈을 지키기 위한 계약상의 의무에 불과했다. 그녀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거액의 상속금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중성은 순결한 며느리와 돈에 미친 내연녀라는 극명한 대비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 강준호. 그는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비열한 방관자였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계산하는 치밀하고 이기적인 침묵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가 낳은 따뜻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고통을 거래한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그의 이중성은 아들의 역할과 배신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 했던 그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있었다. 그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엄마를 막고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편이었다. 서연아, 너는 나에게 진심이었잖아.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의 그 절규는 그의 마지막 자기 합리화였다. 며느리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다. 아버님 희생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했을 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으면 10년을 참고 당신을 상대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남편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그가 믿었던 며느리의 사랑마저도 탐욕과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며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중성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갔다. 나는 조용히 내 방문을 닫았다. 그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이중성의 민낯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찢어발길 것이다. 그들의 파멸은 이미 그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절규나 애원 혹은 분노를 듣지 않았다. 남편, 며느리 서연, 아들 준호, 그들은 이제 내게 무의미한 소음이었다. 내가 그들을 파국으로 내몬 지 사흘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그들의 더러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실의 공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남편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며 매달렸고 며느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나의 증거를 노쇠한 아내의 망상으로 몰아가려 했다. 아들 준호는 매일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회사의 존망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거래가 시작된 서재에서 너희들의 파멸의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나는 너희들의 더러운 돈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끼리 그 껍데기뿐인 회사를 가지고 싸워. 나는 남편이 내게 위자료 명목으로 제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절했다. 대신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재산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상속이라는 굴레에서 나는 스스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의 돈을 받는 순간 나 역시 그들의 더러운 거래에 발을 담그는 것이 될 테니까. 이 집은 이제 모든 온기를 잃었다. 거실, 부엌, 심지어 내 침실까지도 남편과 며느리의 더러운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다. 30년간 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이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내가 살았던 가정이 아닌 범죄의 현장일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서재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마도 남편과 준호 그리고 서연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탐욕의 결정체가 이제 그들을 짓누르는 감옥이 되었다. 내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그 더러운 공간을 태워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참았다. 파괴는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탈출해야 했다. 나는 내 옷장 문을 열었다. 남편이 사준 값비싼 옷들,
며느리에게 나눠주었던 명품 가방들. 그 모든 물질적인 소유물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나는 짐을 최소화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한 아주 오래된 가방 하나, 그리고 통장과 중요한 서류철이 전부였다. 이제 이 껍데기뿐인 집에서 나갈 시간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내 뒤에는 30년의 세월이 있었다. 사랑과 행복이라고 믿었던 완벽한 거짓말의 세월.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은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이미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고통보다 그들이 앞으로 겪을 파국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탔을 때 내 시야에는 남편의 차가운 저택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크고 웅장했던 집은 이제 내게 아무런 감정도 주지 않는 그들의 탐욕이 낳은 병든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에게 나의 몫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파멸과 처절한 진실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텅 빈 손이었지만 나의 영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은 아파트는 이전의 그 웅장한 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박하다. 거실 창밖으로는 정원이 아닌 낡은 아파트의 주차장이 보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곳의 고요함이 좋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흘렀다. 나는 복수를 완성했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파멸시켰다. 내가 상속이라는 더러운 거래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내자 그들은 스스로가 파놓은 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며느리, 서연의 성적인 거래와 아들의 묵인이 일부 공론화되었고 그 여파로 남편의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탐욕의 왕국은 진흙처럼 무너졌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모두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왔다. 바로 존엄성이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오던 날 남편이 내게 던진 비열한 절규가 떠올랐다. 당신이 얻은 게 뭐야?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잖아.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답을 안다. 내가 얻은 것은 자유였다. 30년 동안 사랑받는 아내의 역할에 취해 그들의 이중성이라는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 주었던 나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 욕망이란 무엇일까? 남편은 늙어가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며느리의 젊은 육체를 탐했고 며느리는 그 육체를 팔아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안정과 부를 욕망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려 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닌 탐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내가 남편을 자상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규정했던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가 보여준 불편한 진실을 끊임없이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진실을 외면하는 데 참여했던 이중적인 인간이었던 셈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무수한 생각에 파편과 질문들만 남았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한 것은 정당했는가? 그들의 파멸이 과연 나를 구원했는가? 글쎄,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도
강준호의 어머니도 아닌 오정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이름과 굴레에서 벗어났다. 인간의 이중성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다. 나는 그 그림자를 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텅 빈 가슴이지만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나의 두 번째 삶은 이 잔혹한 상속의 조건이 내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여기까지 제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했던 가족의 껍데기를 버리고 존엄과 자유를 택한 그녀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 뒤에 이토록 잔혹한 조건이 숨어 있다면 오정숙처럼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홀로 섰을까요?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